보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 균형 잡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한 짧은 시로 좀 시작할까요? 어느 초등학생의 시인데요. 시가 있는 아침 3학년, 제목이 3학년이네요. 박성우,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천장에서 미숫가루통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삭한 일이랑 휴가도 몽땅 털어넣었다.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를 저었다. 뺨따구를 처음으로 맞았다. 예, 아마 과거가 추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삶의 균형을 위한 상황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독일과 2010년에 미국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한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엑스페리먼트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한 대학의 실험을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실험은 미국에서 있었던 스탠포드 대학의 가짜 감옥 실험이라는 실험인데요. 아주 심리학에서 기념비적인 중요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소개한 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당시 39살 젊은 심리학자였던 짐바르도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 지하에 실험을 위한 가짜 감옥을 만듭니다. What I wanted to do is to find out, is human behavior affected by the social situation in such a way that really good people could do very bad things? 신문에 난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24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동전을 던져 가짜 교도관과 가짜 죄수로 역할을 나눕니다. 그리고 미리 짜여진 대로 경찰이 가짜 죄수의 집에 쳐들어가 수갑을 채워 체포를 한 뒤 스탠포드대 지하 감옥으로 끌고 왔습니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You're smiling to an athlete. You get down here and do 10 push-ups. 2, 3, 4. 평범했던 그들은 순식간에 진짜 교도관처럼 그리고 진짜 죄수처럼 돌변했습니다. Prisoner 819 did a bad thing. Prisoner 819 did a bad thing. The result was very sad, sad commentary for human nature because the situation won and people lost. And they don't keep them neat. 가짜 교도관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잔인해져 죄수들에게 맨손으로 변기 청소를 시키고 머리에 봉지를 뒤집어 쓰게 하고 심지어는 모욕적인 성적 학대까지 가합니다. 이 가짜 감옥 실험은 결국 6일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네, 참 안타까운 실험이지요. 평범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들의 양심껏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밀려서 그 상황대로 생각해버리고 행동해버리는 안타까운 실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상은 우리 삶의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고의 현장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대구 지하철 참사 때의 사진입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었던 세상을 비관한 한 사람이 열차에 불을 지르고 그 불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정말 안타까운 사고의 기록이지요.
여러분,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현장을 나타냈던 한 현장 사진이 찍혀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유일하게 당시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연기가 가득 차서 사람들이 코를 막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모두 다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각 곳에 갑자기 문틈으로 막 하얀색 연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무슨 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때도 그러려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쉽게 어느 누구 한 사람 자리를 뜨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두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상황을 깨고 나 혼자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상황은 한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여주는 EBS의 한 실험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특별한 상황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네, 한번 보시죠. 정답은 B입니다. B, 예.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네. 정답 B.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예. 너무나 어이없는 문제인데 모두가 다 그렇게 틀린 답을 말하니 어쩔 수 없이 틀린 답인지도 알면서 따라가는 안타까운 표정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을 좀 더 보실까요?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왜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다 뭐 저는 혼자 신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반복이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네.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리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은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튀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런 식으로.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만의 원칙과 믿음과 가치관을 가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슬프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과 믿음을 버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네. 틀린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따라가는 그 대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편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꼭 필요하지 않았지만 함께 갔던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샀던 경험들, 또 친구 따라서 이렇게 해봤던 경험들,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몰래 덩달아 했던 일들, 우리의 삶에 수없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다수가 만들어내는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은 참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예, 절입니다. 제 고향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절인데요. 흥국사라는 절입니다. 저 개인에게도 다수가 만들어내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았던 제 개인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소풍을 이 절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아마 불교를 신실하게 믿으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밖에서 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저희 모두를 선생님이 이 법당 안으로 다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지 스님께서 나오셔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불교가 어떤 것인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님이 가르쳐 주시는 여러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법당 안에 들어오면 부처님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는 손을 모으고 손을 이렇게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 이렇게 숙여야 된다고 저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이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실습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제 어린 마음에 갑자기 동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부처님께 제 마음을 모아서 존경의 표를 하는 것, 그리고 절을 한다는 것은 제 어린 나이의 신앙 양심상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당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에 이 큰 법당에 정문은 다 닫혀 있고요. 측문만 열려져 있잖아요. 측문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그 측문에 딱 손을 기대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 당시는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무서웠는지 선생님 저는 기독교인이라 제가 이 자리를 나가고 싶습니다 하면 선생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만 실상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상황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스님께서 저희 모두를 불러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손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탁 소리가 울릴 때 앞에 있는 본존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세웠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절을 해도 나는 하지 않으리라. 목탁 소리와 함께 한 옆에 있는 모든 친구, 앞뒤 좌우의 친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시나리오대로라면 저 혼자 허리를 펴고 꼿꼿이 있어야 하는데요. 목탁 소리와 함께 저도 모르게 같이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린 저도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만든 다수의 힘에 눌려 그 상황의 힘을 그대로 따라가 버렸던 거죠. 여러분, 옳고 그름대로 인생을 판단하여 균형지게 사는 게 아니라 때로 우리의 삶은 다수가 만드는 상황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들이 있습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는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그 상황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그 상황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이 만듭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드렸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 생각해 보시죠. 대구 지하철 참사 때에 많은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열차를 운행했던 기관사가 이런 안내 방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곧 열차가 떠날 예정이니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관사는 도망가 버렸어요. 열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기관사가 앉아 있어 달라고 말하자 그 말을 신뢰한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다수의 승객들이 그 말을 따랐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앞에서 봤던 모든 실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감옥 실험에 그 모든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짐 바도르라는 교수의 요구, 그렇게 해달라는 그 상황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상황의 힘은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게 소수가 되고 다수가 되면서 대세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 한 개인이 압박을 받는 그 모든 상황도 실은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존재도 인간인 거죠.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도 인간이지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잘못됐지만 모두가 하니까 따라가는 그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도 한 나약한 인간이지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한 나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꿔낸 한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아무리 내 딸이긴 하지만 머리가 나쁘니 성공하긴 어려울 거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의 아버지가 그에게 어린 시절에 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넌 머리가 안 좋은 편이야. 재능이 없으면 평생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재능이 없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제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도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영향을 받은 아버지도 이 딸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겠죠. 뭐랄까, 단순히 내가 재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기보다는 재능이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성공에 관한 연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10년이 넘어가는 연구에 다들 시간 낭비라고 했지만 제가 43살이 되던 해에 저는 그 연구로 전 세계 단 20명의 천재들만 받는 상, 메가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결국 증명해냈거든요. 재능이 없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저는 오늘 테드에 섰습니다. 먼저 하버드에서 진행했던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러닝머신 실험.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최대 속도의 러닝머신에서 5분 정도 달리게 한 실험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는 단순한 실험이었고 실험을 끝마친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진짜 실험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는 40년간 그들을 추적 조사했거든요. 40년이 흐르고 당시 참가자들이 60세가 되자 직업, 연봉,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능 때문일 거야. 남들보다 IQ가 높겠지. 그들의 공통점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지만 러닝머신 실험에서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릿 점수. 그릿 점수라는 게 과연 뭔지 설명드릴게요. 하버드에서는 체력의 한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몇 발자국이라도 더 뛰었는가를 바탕으로 그릿 점수를 매겼는데, 즉 이 실험에서 테스트하고 싶은 건 체력의 한계가 와도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더 노력하고 애쓰고 하느냐를 점수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계라고 느끼면서도 한 발짝 내디딘 사람들이 40년 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던 것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실험, 초임교사 실험, 세일즈맨 실험, 이후 진행된 실험들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재능보다 그릿이 성공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다양하지만 제가 특히 그릿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즉, 그릿은 집념,
혹은 노력, 애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점수죠. 우리가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려고 해봤을 때 나타나는 그 그릿 점수가 성공의 더 중요한 요소들라는 것입니다. 재능은 타고나야 하는 반면 그릿은 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말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릿은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작은 일이라도 완료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라고 대답하죠. 먼저 아주 작은 계획들을 정해보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킬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계획이어야 하죠. 대신에 정해놓은 계획은 무조건 끝까지 완료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완료하는 습관을 기르고 나면 사람들은 힘든 순간 포기하기보단 한 발 내딛길 선택합니다. 끝까지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지금 드는 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넌 머리가 나쁘니 성공하기 어려울 거다. 저는 당시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버지, 제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건 재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재능의 한계에 부딪히기보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난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도 자신이 갈 수 있는 한계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릿, 앤젤라 더크워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재능이 있어야 성공해, 뭔가 능력이 있어야 성공해, 부자여야 성공해 등등 우리가 말하는 다수가 말하는 여러 상황적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었음을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증명해냈습니다. 그릿 지수,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어떻든 다수가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본인이 그 일에 집념을 가지고 시도하는 그 힘이 있다면 누구도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다수가 만드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 한 나약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도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 그리고 그 상황과 처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그 상황을 바꿔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누구든 운명적으로, 상황적으로 행복을, 성공을 보장받고 태어난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또 한편 누구든 저주받은 삶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두 가지의 행복과 불행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꿔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회와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만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